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 기편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책을 갖고 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편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왕의 흐름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문무왕 다음에는 지금 이제 신문왕 이야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덕왕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왕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 중요하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건들을 적어 놓은 게 기편. 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한 이야기. 그래서 문무왕 범민과 관련해서 문무왕 범민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그 이야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동해구 삼유적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문무왕 수중릉이라고 하는 간포 앞바다, 경주 간포 앞바다에 갔을 때 가문사지와 더불어서 보는 그러한 유적이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는 해드렸었어요. 동해구 삼유적이 동해구에 세 개의 유적이 있는데, 하나는 가문사지. 원래는 그냥 가문사겠죠. 지금은 터만 남았으니까 사지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신문왕이 문무왕을 위해서 창건한 사찰. 문무왕을 위해서 창건한 사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앞에 대왕암 수중릉,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수중릉을 우리 그냥 가면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견대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견대는 잘 안 가보시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이견대. 그게 이제 만판식적 이야기 나올 때 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더라, 뭐 이런 거를 봤었던 자리가 이견대예요. 그래서 저걸 합쳐서 그 근처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구 삼유적이라고 하는 거고, 가문사나 이견대 이야기는 전에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왕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대왕암이 혹시 두 개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경주에 있고, 하나는 울산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대왕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대왕암은 작고요. 울산 대왕암은 겁나 크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무왕 부인의 뼈가 뭐 있다는 둥,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울산과 경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주는 이 동해안이라고 하는 데가 수심이 깊어서 배를 인접할 수가 없다니까. 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갯벌이 없잖아. 그냥 동해안 쪽은. 남해하고 서해 쪽에는 갯벌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은 안 들어와요. 잘 못 들어와. 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냥 절벽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임진왜란 때도 얘기를 보면. 그래서 경주만 하더라도 이 앞에 바다가 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깊은 바다가 괜찮아요. 배가 크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배가 작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접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 쪽으로, 울산은 원래는 울산에 가장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불교 유적 말고 그냥 선사 유적으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사 유적이 있습니다. 물만 빼면 바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들어간다는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근데 반구대 암각화가 울산 쪽에 바로 있느냐 아니고 울산 내륙 쪽으로 한참 가야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거기까지 다 물이 들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경주가 인천이다. 경주로 들어와서 저 울산으로 들어와서 이게 악옥현이라 그래요. 악옥현, 하곡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로 배를 접안시켜서 이렇게 내륙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문이 되는 거고, 거기서 가장 선사시대 때 중요한 유적은 반구대 암각화, 그 다음에 천전리 각서, 그리고 불교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유적을 하면 자장률사가 창건했다라고 전해지는 태화사입니다. 태화사. 그리고 자장률사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성지가
거기 이제 문수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문수산이 있고 영축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문수사가 오늘날도 있고 그 다음에 영축사지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대의 절터 중에 한 곳인 영축사지 아주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울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수보살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있고 그 울산의 문수신앙이 나중에 양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산 통도사 같은 쪽이 이제 창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울산에 원래 영축사가 있었고, 영축산이 있었고, 영축산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법하신 데가 영축산 아닙니까? 맞아요. 법화경 그게 영축산인데 중국에도 영축산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도에 영축산이 있고 이거는 마가다국에 있습니다. 마가다국 왕사성 쪽에 있어요. 왕사성 쪽에 영축산이 있고 영축산에 기운이 통한다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축산이 중국에 있어. 그게 산서성 오대산에 있어요. 산서성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어. 이 산 안에 영축산이 있어. 산 안에 어떻게 산이 있습니까? 큰 산 안에는 산 이름이 바뀌어요. 산 이름이 바뀌어. 그러니까 산 옆에가 아니고 산 안에 있는 산이에요. 산 안에 있는 산. 마치 계란으로 얘기하면 흰자 안에 노른자가 있듯이. 그래서 메인으로 청량산, 오대산 다른 이름이 청량산이거든요. 오대산 다른 이름이 청량산이에요. 여기에 영축산이 있어. 경주 남산에도 어떤 게 있냐면 금오산이 있어. 경주 남산 안에 금오산이 있어. 그 금오산 안에 경주 남산은 다 알 거고 그 남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오산이에요. 그리고 그 금오산 안에 용장사가 있어. 용장사라는 절이 있어. 지금은 없어. 그래서 용장사지가 있어. 여기에서 누가 살았냐면 김시습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쓰게 되는 겁니다. 금오신화를. 그래서 그게 금오산에서 썼기 때문에 금오신화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름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산 안에도 또 다른 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개념 규정을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요게 우리나라 신라로다가 나중에 전파가 되거든요. 요게 그래서 울산에 먼저 이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울산에 문수 신앙이 들어왔고, 그래서 울산에 뭐가 있냐면 문수산, 정확하게 말하면 청량산입니다. 옛날 이름은 청량산이 있고 그 안에 영축산이 있어.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이게 문수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량이 문수거든요. 문수보살이 청량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도 청량리 있잖아요. 그게 문수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명 중에서 청량리 쪽하고 그 다음에 지리산 이게 다 문수보살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는 지혜, 그 다음에 시원하다. 이게 이제 다 문수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야. 제가 지리산 쪽에도 분명히 문수랑 관련된 어떤 사찰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안 나와.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긴 해. 이게 지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뭔가 큰 게 하나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명이 파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울산에 이 문수신앙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울산에는 영축산도 있고 청량산도 있어. 그래서 원래 인도의 영축산이 중국으로 하나가 들어오고 그게 다시 신라로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영축사라고 하는 절터만 있어요. 영축사지라고 하는 절터만 있어. 사의 지. 그러니까 절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 이 절에 있었던 스님이 나중에 일로 날아다니거든요. 이 중국으로 본점으로 왔다 갔다, 이 가맹점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야. 이제 보다 보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이 외에 이제 울산이 항구 도시니까 항구랑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 아니면 아랍 사람이 왔던 흔적이 남아 있죠. 그게 망해사와 관련된 처용입니다. 처용.
그래서 울산의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들어간 게 처용제, 처용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강릉의 단오제, 울산의 처용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 하지만 그게 이제 울산과 관련된다더라.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울산이 생각보다는 대단한 도시예요. 생각보다 대단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게 울산과 경주가 서로 이렇게 맞걸려 있기 때문에 울산의 대왕암 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그 대왕암이 지금 대왕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 자체가 국가에서 얘기하는 게 대왕암입니다. 그래서 경주 대왕암이 있고 울산 대왕암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진짜 대단해요. 저는 꼭 한번 가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단 더울 때 가시면 안 됩니다. 더울 때 가시면 위로 맞고 그 바닷물에 비쳐서 맞고 그다음에 화강암에 비쳐서 맞고 막 쓰리 쿠션으로 맞는데 얼굴에 진짜 무슨 뭐 한 방에 버섯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가도 안 될 걸? 그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진짜 복면 쓰고 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더우면 또 한정없이 더워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가보시면 거기는 게다가 저 현대에서 다리를 놔줘가지고 거기까지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좋아. 맨 처음에는 아마 현대에서 다리를 놨을 거고 주변으로 대왕암 공원을 개발하면서 국가에서 또 이렇게 도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이 문무왕 수중릉이라고 하는 게 진짜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다 안에 있는 바위에다가 무덤을 쓴다는 게 가능하냐? 해서 여러 번의 조사를 했는데 인공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고 인공 흔적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납골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넣고 뭘 이렇게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뼈가루를 넣고 뭘 이렇게 돌로다가 눌러놓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울산에는 울산 대왕암이 진짜 대왕암 아니냐는 썰도 있어요. 그런 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울산 대왕암이 진짜 멋있는 건 더 멋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이제 그 기조에 나오는 문무왕 범민의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유조로, 그러니까 유언으로 뭐라고 남겼냐면 동해의 바위에 나를 장사 지내라 라고 했대. 그 장사 지내라는 게 뼈가루를 뿌리라는 얘긴지 납골을 하라는 얘긴지 이제 두 가지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무왕이 최초로 왕 중에서는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화장을 했느냐? 라를 보면 생각하고 좀 달라. 이게 삼국사기 신라본기인데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이 692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 랑산의 동쪽에 장사 지냄 이렇게 나와요. 되게 재밌는 게 저게 어딘지 압니다. 지금 사천항사에서 이렇게 보면 그쪽 밑에 저 불국사 가는 쪽에 무덤이 하나 보여. 그게 신문왕릉이거든. 신라 왕릉 중에서 위치를 아는 몇 안 되는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지리들을 저렇게 써놨거든. 어디에서 어느 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릉은 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건갑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랑산은 정확하게 알거든. 그리고 랑산 꼭대기에 선덕여왕릉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사천항사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 이렇게 소나무 좀 있고 거기 신문왕릉이야. 다 보여.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가봤지. 왜 가봤겠어? 잘난 척 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근데 저랑 신문왕릉 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주 같은 걸 투어를 해도 볼 게 없어요. 그냥 왕릉이야. 그래서 그런데 동쪽에 장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묻었다는 얘기거든요. 신문왕의 첫째 아들이 효소왕이에요. 효소왕. 망덕사라고 하는 절, 사천항사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그 망덕사지가 있는데
명랑의 문두루비법 나올 때 요산망덕의 사찰, 망덕 요산의 사찰 이렇게 해가지고 망덕사가 되는데 그 망덕사의 동쪽에 장사를 지냈대. 그 근처에도 뭔가 무덤 같은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장례를 지냈구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봐봐. 랑산이라고 하는 걸 거점으로 놓을 때도 있는데 큰 지형지물에 절 거점으로 놓죠. 절에서 어디, 절에서 어느 방향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절이 남아있으면 위치를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절이 없으면 이제 어쩌라고가 되는 거지. 어쩌라고가. 그래서 절의 기와 같은 거 할 때 진짜 절 이름 써놔야 돼. 거기다 절 이름 파놔야 돼. 뭐 금부치에 놓고 동에다가 놓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누가 주워가도 주워가. 기와가 최고야. 내가 보기에는 기와 그다음에 돌 이런 데다 새기는 게 최고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다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이 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효소왕은 망덕사 쪽에서 매장했고 장사 지냈다는 건 매장이에요. 그다음에 성덕왕이 효소왕 동생이거든요. 동생. 여기 제가 숫자 써놨잖아. 신문왕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요게 이제 또 썰이 있어요. 이 성덕왕이 이제 평창 오대산에 와서 수행을 하다가 왕이 된 그래서 효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삼국유사에 또 나옵니다. 그 탑상편에 나와요. 그건 훨씬 뒤에. 그래서 저 성덕왕이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고 왕이 된 통일신라 최고왕입니다. 그리고 이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해공왕이 만든 종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원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주려고 했었는데 너무 커서 잘 못 만들고 계속 깨지다가 이 해공왕 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덕왕 보면 이거사 남쪽에 장사 지내. 이거면 이제 이거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거사가 이거 했지. 이런 거 웃어주면 계속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끝나면 이게 안 돼. 근데 절이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데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그걸 통해서 위치 비정을 하잖아. 왕릉보다 어떻게 보면 절이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구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럽 여행 가시면 성당 중심으로 도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을 중심으로 어떻게 라는 거하고 비슷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가 되죠? 그리고 효성왕,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효성왕이 법유사 남쪽에서 화장했다라고 나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무왕 뒤부터 계속 화장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선택권이 있구나. 그리고 개인적 신념에 의해서 화장과 매장이 선택이 가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유교적인 관점이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화장하면 내가 그 얘기했더니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화장하면 제사를 굳이 안 지내도 된다 이랬더니 그 유교적 관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적 관점만. 유교에서는 불을 건너면 기운이 끊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원래는 어른들 쓰시던 물건 같은 거를 예전에는 다 태워줬어. 근데 태우기가 너무 아까워. 그럼 불 위에서 돌립니다. 몇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럼 못 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써도 돼. 그러니까 단절시키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금반지 같은 거 만들 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그 생각 했었는데 예전에 금을 보면서 금이 최근에 발견된 금일 수도 있지만 수천 년 동안 누군가가 써오던 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누군가의 이빨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 생각을 해봐. 그냥 생각해봐. 그냥 계속 바뀌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끼고 있는 금반지가 사실은 어떤 90 먹은 노인네의 그 이빨이었던 거야. 원래는 치아였던 거야. 그거를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입관하는 사람이 그걸 또 뺐어요. 그래서 그걸 또 팔아먹었는데 여러분이 가서 그걸 또 반지를
그 할배의 영혼이 여기에 이렇게 서려 있어. 그래 영감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 반지 위에서 보고 있는 아우 저 내 이빨인데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왜 되게 찝찝하지? 근데 그게 그 영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더라고 생각을 해봐. 왜냐하면 이런 거는 녹여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귀금속은 소실이 잘 안 돼요.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녹여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누군가가 사용했었던 대를 이어서 아니면 형태를 바꿔가면서 사용했었던 금일 수도 있어. 최근에 발견된 금일 수도 있지만 아니 맞잖아. 그런데 저 뭐야 예전에 이렇게 도자기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귀한 물건을 담는 경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거기에는 뭐 그런 거를 멋으로 해서 거실에다가 이렇게 들여다 놨는데 이제 미nie품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갖다 놨는데 화장실에 갈랬더니 누가 쳐다보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어떤 할머니가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왜? 왜? 몇백 년 동안 닦아온 거야. 이렇게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해온 혼수인데 이러면서 계속 닦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조심해. 누가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근데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에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없어. 스토리가. 이유가 뭐냐면 불로 한번 지져서 그래요.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세 사람을 들였을 때 집안에 있는 기운이 있고 이건 유교 얘기 불교 얘기가 아니고 그 집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부모의 정기 그 다음에 땅과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주변의 자연 외부적 자연 그 다음에 가까운 자연 그 다음에 이거 부모 이렇게 해서 조합을 통해서 애가 나오는데 애가 만들어지는데 영혼까지 다 만들어져요. 유교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이에요. 이렇게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면 안 되고 고향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신토부리가 되는 거고 죽을 때도 수구초심 여우도 고개를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신도 고향으로 되돌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작업들을 했었다고. 그리고 객사는 재수 없다고 그래서 이미 충돌한 기운이기 때문에 집안에는 수용을 하지 않았고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외부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유교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반 귀족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고려시대 때까지의 귀족제나 유럽의 귀족제에서는 종례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혈통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유교는 여자는 다른 성씨를 데려옵니다. 다른 성씨를 데려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 동네하고 기운이 다른 사람이에요. 얘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면 이건 하이닉스 거라니까. 그래서 제품이 달라. 아니면 뭐 LG 거든지. 그래서 요게 일로 들어오면 기운이 충돌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뜬금없는 표현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 관점에서의 타당성. 그러니까 약한 게 밀려나서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팔자가 세고 기운이 세면 오히려 남편을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충이 걸리는 거지. 서로 충돌하는 거지. 아니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충돌할 때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한 걸로 박을 깨트리고 큰 소리를 내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나 왔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가거나 황토나 불을 켜고 황토는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토를 넘어선다거나 아니면 불을 이렇게 지펴놓고 불을 뛰어넘으면서 들어가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잘 융합시키겠다. 마치 커피와 프리마와 설탕을 잘 융합시키겠다 물로 이런 식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근데 거기서도 불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불에 대한 예가 나오면 나쁜 것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새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따라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고사상 할 때도, 고사 같은 거 지낼 때도 뭔가 새로 시작하고 이럴 때 그 전에 있던 기운들과 충돌하면이라는 것 때문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팥떡, 그거는 팥은 불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중화시켜서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이사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팥떡을 돌리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같은 룰들입니다. 이게 다 같은 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봤는데 왜 그런 식의 흐름이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불이라는 걸 통해서 단절의 힘이 있어요. 불이. 그래서 금속은 태웠을 경우에 그건 불을 거쳤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의 영이라든지 기운이 거기에 녹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문갑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닦은 그 기운이 그 할매의 그 기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놔두고 있으면 문갑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다. 문갑 열을 때 조심해. 열으면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 링이다, 링. 링이야. 그런데 할매가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별로 없어.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문화재를 하는 사람이지만 문화재를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집에 놔두거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애지중지했던 거는 그 사람이 자꾸 쓰다듬는다니까. 쓰다듬는다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기운이 글로 자꾸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조금 찝찝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고려청자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매장품입니다. 대부분 다 무덤 속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그걸 사용하면서 내려온 물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청자들이 위가 파손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일부러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위에를 좀 깨트려서 못 쓰게 해놓고 묻어버려요. 왜? 너무 깔끔하게 넣어놓으면 파서 쓰는 놈이 있기 때문에 못 쓰게 만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청자는 눈으로 잘 보면 수리된 게 많아. 수리된 게 많아. 그 수리된 거는 대부분 매장품이에요. 그리고 접시 같은 거 뭐 이렇게 깔끔한 거 싼 거 많이 있던데요. 그거 바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 수출하다가 배 꼬르륵 해가지고 뭐 신안 앞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깨끗한 물건이야. 근데 그런 건 명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연대만 올라가면 무조건 다 비싸다고 생각해. 물론 연대가 올라가면 개수가 많았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거는 맞아. 하지만 너무 많은 거는 안 준다니까. 너무 많은 건 안 준다니까. 그래서 연대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명품은 지금도 비싸고 앞으로도 비싸. 명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명품의 최대 소비국으로 지금 급부상했거든요. 이게 K자 성장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K자 성장이 뭔지 아세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소비력이 좋아졌고, 쉽게 말해서 꽁돈이 생겼고,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어차피 집 못 살 거 명품이나 하나 사볼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은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는 내가 몇 년 동안 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연탄가스 먹으면서 알뜰하게 살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애들은 그래 봐야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쓰고 죽자.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더라. 이걸 실현한대. 그래서 애들도 알바를 해서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만 얘네들이 계속 출시가를 올리지.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최근에 나온 말이에요. 네가 살 때가 제일 싸다. 지금이 제일 싸다. 명품은 지금이 제일 싸다. 계속 이것들이 올리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사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옛날에도 명품이 지금 오래돼도 명품인 거지. 딱 그 말 생각하시면 돼요. 개꼬리 3년 다도 황모 안 된다더라. 쪽제비 털 안 된다더라. 쓰레기는 쓰레기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그 얘기지. 그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은 명품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얘기를 듣고 있겠어. 명품이 명품. 명품이 명품을 알아보는 거야.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동해 화장을 해도 계속 화장을 하지는 않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화장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구나.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유교 문화가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화장은 단절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뭔 얘기를 하냐면 제사 지낼 때도 화장하면 굳이 제사를 안 지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단절룰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화장을 해도 제사는 제사 아닙니까? 제사 지내도 돼. 하지만 필연성이 끊어진 거예요.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시대를 1000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유교로 넘어왔을 때, 조선시대 유교로 넘어왔을 때 그들이 끝까지 포기 못한 거가 뭐냐면 화장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때. 화장이 선택권이 있는 거면 유교 안에서 작동 원리 중에서 화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화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런데 왜 끊임없이 그들은 매장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 그거는 매장이 불가한 거예요. 그들의 원칙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냥 얘기만 해주면 뭐 틀렸다는 또 뭐 이렇게 전공자를 자꾸 틀렸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지금 밀고 나왔지만 내가 원래 전공자라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기 싫은 분들에게 굳이 화장을 한 상황에서는 필연성이 없어. 여러분 몰라서 그래. 조선시대 때 화장했잖아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거는 진짜 사형당할걸? 조선시대 때 승려들 말고 일반인이 화장을 하면 사형당할걸, 그 사람? 왜?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신주를 태웠다고 해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유박해 이런 거 터질 때 보면 천주교도들이 자기 신주가 뭐냐면 위패, 조상의 위패를 태워. 절단이 납니다. 절단이 납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놈들이 있어. 임진왜란 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종묘에 신주를 모시고 간다. 모시고 간다. 신주는 시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위패는 세웠다가 태울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제사 끝나고 태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사당이 없으니까. 태울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잖아. 그 가치하고 시신,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분을 화장하려면 가족이 전체가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죠. 예, 맞잖아요. 그게 동의가 어느 정도 공감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오늘날에도.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그 신주 하나 태우고도 위패 하나 태우고도 갑니다.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조상을 화장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화장은 양보 대상이 아니에요. 양보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을 했다는 거는 이미 그들의 논리 구조가 깨진 거예요. 깨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논리 구조를 굳이 안 따라가도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분에게 팁을, 정당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화장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그냥 정성으로 플러스 알파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제사의 룰은, 작동 원칙은 하나가 깨졌어. 깨졌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봐봐. 이분은 화장을 했고 어디에 뿌렸다고 되어 있냐면 동해에 뿌렸다. 저희가 전에 감산사 그 미륵상하고 아미타상 뒤쪽에 기록이 있는데 그때 동해변 흔질가에 뿌렸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간포 앞바다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해가에 뿌렸다. 이렇게 나와. 동해가에 뿌렸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은 어떻게 했느냐? 모지사가 어딘지 모릅니다. 모지사의 서쪽 봉우리에 장사 지냈다. 여기는 그냥 장사 일반 터에다 지낸 게 아니고 산에다 묻었네.
라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모지사가 어딘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모지사 자리만 찾으면 어디 이렇게 발굴하다가 기와장에서 모지사 이렇게 나오면 이제 봉우리만 찾으면 되지. 그거는. 그래서 왕릉 좀 큰 무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저 사람 무덤, 경덕왕 무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덕왕의 두 번째 아들, 성덕왕의 세 번째 아들 이렇게. 그리고 해공왕이 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김지정의 난에 의해서 결국은 그 난 과정에서 김양상과 김경신에 의해서 죽고 부부가 죽고 저 이제 해공왕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 거예요. 이 다음으로 이제 내려가거든. 이렇게 연대들이 내려가거든. 그래서 재미없고 안 중요한 사람은 건너뛸 거고 해공왕 때 이제 또 나오지. 경덕왕 때 이제 해공왕이 탄생하는 표훈대덕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제석청과 거래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전에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김양상이 여기까지가 해서 태종 무열왕계는 끝나고 그다음에 내물왕계에서 김양상과 김경신이 이제 왕이 되고 여기서부터를 신라 하대라고 한다. 그래서 김지정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해먹으려고 난을 일으켜서 왕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김양상과 김경신이 그걸 되치기를 하면서 전부 김지정한테 뒤집어 씌우고 왕을 죽인 사건. 그리고 자기네들이 결국 왕을 하더라. 그러면 신라 하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거든요. 상대는 진골까지, 그러니까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 그 다음에 중대는 태종무열왕부터 태종무열왕의 핏줄들이 내려간 시기. 그 다음에 하대는 태종무열왕계가 끊치고 그 다음에 그냥 경주김씨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박씨가 3명이 왕이 나옵니다. 갑자기 박씨가 또 나와가지고 또 재밌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최초는 이 범민이 동해의 바위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화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장한 자리를 능지탑 랑산에 있습니다. 랑산의 중생사 앞에 자리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탑이 어떤 식의 탑인지는 모르겠어요. 유적은 나왔는데 그리고 굉장히 큰 유적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유적인데 사각형의 연꽃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연잎이 새겨져 있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무너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쌓아놓긴 했는데 그 주변에 뭐 부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를 문무왕을 화장한 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을 했으면 33촌으로 올라갔다, 도리촌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룰들을 써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문무왕은 용이 된다. 나는 용이 된다. 그리고 33촌으로 가는 거는 누구냐? 김유신이다. 그리고 김유신은 33촌으로 갔는데 또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있냐? 대관령에서는 산신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유신이 경주에서는 33촌으로 올라간 도리천으로 올라갔는데 겸직을 해요. 겸직을 여기를 다 놓지 못했어. 그래서 대관령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또 산신으로. 그래서 대관령 산신 김유신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김유신이 33촌이 되고 그다음에 문무왕은 용이 되고 호국용이 되고 그 용이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수로 부인 얘기를 할 겁니다. 너무 예뻐서 인생이 피곤한 여자. 길거리 캐스팅의 신라 길거리 캐스팅의 원조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캐스팅 제의가 들어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이제 연예기획사가 활발하게 작동 안 되던 시절이라서 뭐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고 지금 같았으면 여러분 리즈 시절이면 뭐 충분히 됐겠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런 눈빛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믿어.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래서 통일신라의 가장 얼짱 이야기 수로 부인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수로부인. 영감까지도 후린다는 그 수로부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